식모처럼 부려먹다가 쫓아낸다고? 그래, 이혼해줄게. 아내는 남편이 이혼 얘기를 꺼내기가 무섭게 서류에 미리 준비한 도장을 찍었습니다. 설날 아침에 이렇게 온 가족 앞에서 말해주니 고맙네. 덕분에 증인들이 많아서. 아내가 울고불고 매달릴 줄 알았던 남편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벌인 그 식모가 1년 뒤 연 매출 수억의 CEO가 되어 나타나게 될 줄이야. 도대체 그녀는 어떻게 무일푼에서 시작해 남편을 무릎 꿇게 만든 걸까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설날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고소한 기름 냄새가 온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엌에 선 연하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연하는 프라이팬 위에서 익어가는 동그랑땡을 기계적으로 뒤집으며 며칠 전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상철이 안방에서 내연녀와 통화하며 낄낄거리던 목소리가 마치 환청처럼 연화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아유, 걱정하지 마. 이번 명절만 지나면 꼬투리 잡아서 내쫓을 거야. 식모처럼 부려먹다가 위자료 한 푼 안 주고 보내야지. 그날 연하는 문 밖에서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 속 휴대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배신감이 치밀어 올랐지만 연하는 그 치욕스러운 대화 내용을 남김없이 저장했습니다. 그 길로 연하는 동네 도장집으로 달려가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새 도장을 팠습니다. 그리고 평소 아끼던 폐물과 비상금, 계절 옷가지를 여행용 캐리어에 담아 베란다 창고에 숨겨두었습니다. 그것은 30년 결혼 생활을 끝내는 연하만의 철저한 이별 준비였습니다. 거실에서는 상철이 텔레비전을 보며 호탕하게 웃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아내가 어떤 칼을 갈고 있는지, 꿈에도 모르는 천진난만한 웃음소리였습니다. 그때 시어머니 말자가 부엌으로 들어오더니 갓 부쳐낸 전을 집어먹으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야, 이거 간이 왜 이렇게 짜냐? 너는 시집 온 지가 언젠데 아직도 음식간 하나 제대로 못 맞추니? 하여간 정성이 부족해서 그래, 정성이. 연하는 말자의 타박에도 대꾸하지 않고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도장의 감촉을 확인했습니다. 오늘이 지나면 더 이상 듣지 않아도 될 잔소리라 생각하니 오히려 헛웃음이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죄송해요. 다시 할게요. 됐다, 됐어. 시간 없는데 언제 다시 하니? 그냥 상에 올려. 조상님들이 며느리 솜씨 없다고 흉이나 안 보시면 다행이지. 말자는 혀를 차며 거실로 나가버렸고, 연화는 묵묵히 전을 접시에 담았습니다. 제사상이 차려지고 온 가족이 절을 올리는 시간이 찾아왔지만, 상철의 태도는 불량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는 절을 하는 척 엎드려서는 몰래 휴대폰을 꺼내들었습니다. 상철의 손가락이 화면 속에 하트를 찍어 보내는 모습을 연하는 싸늘한 눈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상철이 희죽거리는 사이 연화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이 집안과의 인연이 끊어지고 있었습니다. 자, 다들 절 그만하고 밥이나 먹자. 조상님들도 배고프시겠다. 상철이 뻔뻔하게 말하며 제일 먼저 수저를 들었습니다. 연화는 아무 말 없이 국을 뜨며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에 고요함을 즐겼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온 가족이 둘러앉은 식사 자리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친척들이 덕담을 주고받는 사이 상철은 헛기침을 몇 번 하더니 비장한 표정으로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마치 나라를 구하러 나가는 장수처럼 어깨에 잔뜩 힘을 주며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오늘 중대 발표를 하나 해야겠어. 친척들이 밥을 먹다 말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상처를 쳐다보았습니다. 연화는 올 것이 왔다는 생각에 국그릇을 조용히 옆으로 밀어놓았습니다. 나 이 사람하고 그만 살려고 이혼할 거야. 상철의 폭탄 선언에 밥상머리는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명절 아침에 이혼 이야기를 꺼내는 상철의 무모함에
다들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상철의 사촌 동생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아니, 형님,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예요? 형수님이랑 무슨 문제라도 있으세요? 문제는 무슨, 그냥 내가 진정한 사랑을 찾았다는 게 문제지. 나 만나는 여자 있어. 상철은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자랑스러운 훈장이라도 단 것처럼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친척들은 경악하며 연화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하지만 정작 연화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물끄러미 상철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상철은 연화의 침묵을 기가 죽은 것으로 착각하고 더욱 기고만장해졌습니다. 그 여자, 너랑은 차원이 달라. 아버지가 엄청난 재력가야. 나보고 사업 자금도 대준다고 했어. 나도 이제 내 인생 좀 펴보자. 상철은 이미 재벌 사위라도 된 듯 거만하게 굴었습니다. 그때 말자가 밥그릇을 탁 내려놓으며 아들의 말을 거들었습니다. 그래, 내 아들이 오죽하면 그런 결심을 했겠니. 너희들도 알다시피 우리 상철이가 인물이 빠지니, 능력이 빠지니, 새 며느리는 돈도 많고 싹싹하다는데 우리 집안이 이제야 피려나 보다. 말자는 이미 며느리를 갈아치울 생각에 들떠 연하가 듣고 있다는 사실조차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친척들은 뻔뻔한 모자의 태도에 할 말을 잃고 서로 얼굴만 쳐다보았습니다. 상철은 연하 쪽으로 몸을 돌리며 쐐기를 박듯 말했습니다. 들었지? 어머니도 허락하셨으니까 군말 말고 도장 찍어. 위자료 줄 돈은 없으니까 빈몸으로 나가. 너 그동안 우리 집에서 먹고 자고 한 것만 해도 갚으려면 평생 걸릴 거다. 상철은 연하가 울며불며 매달리거나 적어도 화를 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연하의 반응은 상철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연하는 입가를 휴지로 닦아내며 차분하고 건조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연하의 너무나도 순순한 대답에 상철은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는 자신이 잘못 들었나 싶어 귀를 후비적거렸습니다. 뭐? 알았어? 지금 알았다고 한 거야? 그래, 이혼하자고. 지금 당장. 연하는 품 안에서 미리 준비해둔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누런 봉투에서 이혼 신고서가 나오자 상철과 말자는 물론 친척들까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연하는 도장집에서 새로 판 막도장을 꺼내 망설임 없이 자신의 이름 옆에 꾹 눌러 찍었습니다. 선명하게 찍힌 붉은 인주 자국이 연화의 결심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서류를 상철 앞으로 쓱 밀며 말했습니다. 여기 다 적어왔어.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줄 테니까 얼른 찍어. 상철은 얼떨결에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서류에는 상철의 외도 사실과 부당한 대우 등 그에게 불리한 귀책 사유들이 조목조목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상철은 글자를 읽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지긋지긋한 여편네가 순순히 물러난다는 사실에 취해 입이 귀에 걸릴 지경이었습니다. 상철은 주머니에서 인주가 묻은 도장을 꺼내 내용을 확인하지도 않고 덜컥 도장을 찍어버렸습니다. 하하, 야, 너 진짜 쿨하다? 결혼 생활 중에 처음으로 맘에 드네. 괜히 뜸들였잖아. 상철이 서류를 흔들며 깐족거렸지만 연화는 대꾸할 가치도 없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곧장 베란다 창고로 걸어가더니 미리 싸두었던 커다란 여행용 캐리어를 끌고 나왔습니다. 바퀴가 거실 바닥을 구르는 드르륵 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친척들은 연화가 언제 저런 짐을 다 싸두었나 싶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말자가 눈을 가늘게 뜨고 쏘아붙였습니다. 아니, 쟤는 벌써 짐까지 다 싸놨어? 너 혹시 딴 주머니 찬 거 아니지? 그 가방 좀 열어봐라. 말자가 달려들 기세였지만 연화는 차가운 눈빛으로 말자를 쏘아보았습니다. 그 서늘한 기세에 눌려 말자는 멈칫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제 옷이랑 쓰던 물건들 뿐이에요. 의심스러우면 경찰 불러서 확인하시든가요. 근데 어머님,
경찰 오면 아범불륜도 같이 조사받아야 할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연화의 당당한 태도에 말자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연화는 현관으로 걸어가 신발을 고쳐 신었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문을 열자 차가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연화에게는 그 바람마저 상쾌하게 느껴졌습니다. 상철이 등 뒤에서 비아냥거렸습니다. 잘 가. 나중에 울고불고 매달려도 소용없다. 그래, 당신도 그 대단한 사랑이랑 잘 살아봐.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연화는 의미심장한 마지막 말을 남기고 쾅 소리가 나도록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택시 트렁크에 캐리어를 싣고 멀어지는 집을 차창 밖으로 바라보며 연화는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이 아닌 완벽한 해방감이 주는 승리의 미소였습니다. 집 안에서는 상철과 말자가 서로 손을 맞잡고 덩실덩실 춤을 추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자신들이 스스로 복을 걷어차고 재앙을 불러들였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속 시원하겠다. 이제 그 부잣집 딸 데려오면 우리도 떵떵거리고 사는 거야. 그럼요, 엄마. 이제 우리 인생 폈어요. 아싸. 연화가 집을 나간 지 불과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상철은 현관문을 활짝 열며 내연녀 미희를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마치 개선 장군이라도 된 듯 상철의 얼굴에는 의기양양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자기야, 들어와. 여기가 이제 우리 집이야. 그 여편네가 짐 다 싸서 나갔으니까 이제 거슬릴 거 하나도 없어. 미희는 구두를 벗으며 집안을 빠르게 훑어보았습니다. 겉으로는 수줍게 웃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매섭게 돌아가며 집안의 평수와 가전제품들의 브랜드를 스캔하고 있었습니다. 어머, 오빠. 집이 생각보다 넓네? 근데 가구들이 좀 촌스럽다. 나중에 싹 다 바꿔야겠어. 그럼 자기가 바꾸고 싶은 대로 다 바꿔. 내 퇴직금 나오면 인테리어부터 싹 다시 하자. 상철이 화장실에 손을 씻으러 들어갔습니다. 그 틈을 타 미희는 재빠르게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방배동 50평 아파트. 가전은 구형. 인테리어 견적 좀 뽑아놔. 작업 들어가게.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자마자 안방문이 열리고 말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말자는 미희의 화려한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기대에 찬 눈빛을 보냈습니다. 아이고, 네가 우리 상철이가 말한 그 아가씨구나. 세상에 인물이 훤하네. 우리 며느리 될 사람이 이렇게 예뻐서 어떡해. 미희는 순식간에 표정을 바꾸며 세상에서 가장 싹싹한 며느리처럼 배꼽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들고 온 쇼핑백에서 번쩍거리는 가방 하나를 꺼내 말자에게 건넸습니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이거 약소하지만 제 성이에요. 오다가 어머님 생각나서 하나 샀어요. 말자는 가방을 받아들고 입이 귀에 걸렸습니다. 시장통에서 파는 싸구려 가품이었지만 명품 로고가 박혀 있는 것을 보고 진짜라고 철석같이 믿어버린 것입니다. 어머나, 세상에, 이게 그 비싼 샤넬이라는 거 아니냐? 아이고, 나는 평생 이런 거 구경도 못 해봤는데, 역시 부잣집 따님이라 스케일이 다르구나. 말자는 가방을 품에 꼭 껴안고 덩실덩실 어깨춤을 추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온 상철이 그 모습을 보고 흐뭇해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미희가 맘씀씀이가 이래요. 그전 사람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이제 우리 집에도 복덩이가 굴러 들어온 거예요. 그럼, 그렇고 말고, 암, 며느리가 이 정도는 돼야지. 내가 이제야 며느리 덕 좀 보고 살겠네. 말자는 미희의 손을 잡고 놓아주질 않았습니다. 미희는 말자의 거친 손길이 닿자 속으로 기겁했지만 억지로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두 모자는 자신들이 집안에 독사를 들였다는 사실은 까맣게 모른 채 헛된 단꿈에 취해 있었습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연화의 손길이 닿지 않은 집안은 순식간에 쓰레기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거실 바닥에는 먹다 남은 과자 부스러기와 배달 음식 용기가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싱크대에는 설거지 거리가 산더미처럼 쌓여 초파리가 윙윙 날아다녔습니다. 냉장고를 열자 썩은 반찬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곰팡이가 하얗게 핀 김치통을 보며 말자는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아유, 냄새야. 도대체 집안 꼬라지가 이게 뭐냐. 며느리가 들어왔으면 살림을 해야지. 손 하나 까딱을 안 하니 원. 말자는 목이 말라 물을 찾았지만 물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는 미희가 늘어지게 누워 휴대폰으로 쇼핑을 하고 있었습니다. 말자는 참다 못해 미희에게 한 소리 했습니다. 아가, 나 물 좀 다오. 냉장고에 물이 하나도 없구나. 보리차 좀 끓여오너라. 당연히 움직일 줄 알았던 미희는 시선조차 떼지 않고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저 지금 안정이 필요한 거 아시잖아요. 임신 초기에는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아니, 그래도 물 한 잔 떠오는 게 뭐 그리 힘든 일이라고 그러냐? 나는 목말라 죽겠는데. 말자가 서운한 듯 투덜거리자 미희가 벌떡 일어나 정색을 하며 쏘아붙였습니다. 어머님, 지금 뱃속에 있는 손주보다 물 한 잔이 더 중요하세요? 제가 스트레스 받으면 애한테 안 좋은 거 모르세요? 친정에서는 저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키우셨어요. 미희가 오히려 큰 소리를 치자 말자는 기가 막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때 안방에서 자다 깬 상철이 부스스한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아, 왜들 아침부터 시끄러워요? 잠 좀 자게. 말자는 아들을 보자마자 하소연을 시작했습니다. 상철아, 니 처 좀 봐라. 시어미가 목마르다는데 물 한 잔을 안 떠준다. 임신 유세도 유분수지. 이게 말이 되냐? 상철은 당연히 제 편을 들어줄 것이라 믿었지만 돌아온 대답은 말자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상철이 귀찮다는 듯 머리를 긁적이며 짜증을 냈습니다. 아, 엄마가 좀 떠다 드세요. 미희 지금 몸 조심해야 하잖아요. 이 집안대를 이을 손주가 졌는데 엄마가 그 정도도 못 해줘요? 뭐? 너 지금 뭐라고 했냐? 내가 네 엄마야. 평생 너희 뒷바라지한 어미한테 그게 할 소리냐? 그러니까 엄마가 알아서 하시라고요. 미희야, 너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내가 사다 줄까? 상철은 말자를 본체만 채하고 미희 옆에 찰싹 달라붙어 아양을 떨었습니다. 미희는 승리감에 도취된 표정으로 말자를 곁눈질하며 말했습니다. 오빠, 나 사과 먹고 싶어. 어머님, 저 깎아놓은 사과 아니면 안 먹는 거 아시죠? 예쁘게 좀 깎아다 주세요. 상철이 말자를 채근했습니다. 엄마, 들었지? 얼른 사과 좀 깎아와요. 우리 애기가 먹고 싶다잖아. 말자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평생 며느리 연하를 종처럼 부리며 손 하나 까딱 안 했던 자신이 이제는 며느리의 하녀 노릇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말자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냉장고에서 쭈글쭈글한 사과를 꺼냈습니다. 자신이 며느리에게 했던 모진 짓들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었지만 말자는 그것을 깨닫지 못한 채 애꿎은 사과만 거칠게 깎아냈습니다. 거실에서는 미희와 상철이 낄낄거리는 소리가 들려와 말자의 속을 더욱 뒤집어 놓았습니다. 한편 연화는 좁지만 햇볕이 잘 드는 월세방에서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낡은 장판과 칠이 벗겨진 벽지였지만 연화에게는 그 어떤 궁궐보다 아늑하게 느껴졌습니다. 연화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동네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시장은 활기로 가득 차 있었고 연화의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과거에는 10원 한 장이라도 아끼려고 콩나물 값을 깎고 생선 가게 앞에서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했었습니다. 가족들을 먹이기 위해 정작 자신은 먹고 싶은 것을 꾹 참아야 했던 지난 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연화의 장바구니는 달랐습니다. 연화는 생선 가게 좌판에 놓인 싱싱한 전복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이 전복 제일 크고 좋은 걸로 주세요. 아이고, 사모님, 오늘 잔치하시나 봐요. 때깔 좋은 걸로 골라드릴게. 생선 가게 주인이 펄떡거리는 전복을 봉지에 담아 건넸습니다. 연화는 가격표를 보며 망설이는 대신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 시원하게 지불했습니다. 옆 채소 가게에서는 파릇파릇한 봄나물과 싱싱한 딸기를 샀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오로지 자신이 먹고 싶은 것들로만 장바구니를 채우는 기분은 짜릿했습니다. 어머, 사장님, 얼굴이 왜 이렇게 좋아지셨어요? 10년은 젊어 보이시네. 단골 반찬 가게 주인이 연화를 보며 놀란 듯 물었습니다. 연화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이제야 내 인생 사는 것 같아서 그런가 봐요. 집으로 돌아온 연화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도마 위에서 칼질하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지글지글 전복이 익어가는 고소한 냄새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상철이 싫어해서 식탁에 올리지 못했던 나물 반찬도 정성스럽게 무쳤습니다. 말자가 짜다고 타박할까봐 눈치 보며 간을 맞추던 시절은 끝났습니다. 연화는 오로지 자신의 입맛에 딱 맞는 자신만을 위한 근사한 밥상을 차려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쌀밥 위에 버터에 구운 전복을 한 점 올려 입에 넣었습니다. 고소하고 쫄깃한 식감이 입안 가득 퍼지자 연화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자유의 맛이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 이렇게 맛있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연화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창밖으로 쏟아지는 따스한 햇살이 연화의 밥상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연화는 숟가락을 들며 그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온전한 행복을 음미했습니다. 평화롭던 오후, 상철이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 채널을 돌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현관문이 부서질 듯 쾅쾅 울리는 굉음이 집안을 뒤흔들었습니다. 박상철 씨, 안에 있는 거 다 아니까 문 열어. 좋은 말로 할 때 열라고. 거실에 있던 상철과 말자는 화들짝 놀라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안방에서 화장을 고치던 미희가 사색이 되어 뛰쳐나오더니 다급하게 상철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오빠, 나 좀 숨겨줘. 저 사람들 나 잡으러 온 거야. 제발, 나 여기 없다고 해. 미희는 마치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부들부들 떨며 안방 장롱 속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영문을 모르는 상철이 덜덜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현관으로 다가갔습니다. 도어락을 열기도 전에 문이 벌컥 열리더니 덩치 큰 사내들이 구둣발로 거실까지 밀고 들어왔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의 험상뚜는 인상에 상철은 기가 눌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누구신데 남의 집에 신발을 신고 들어옵니까? 당장 나가요. 상철이 짐짓 큰 소리를 쳐보았지만 사내들 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남자가 코웃음을 치며 거실 테이블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와장창 소리와 함께 화병이 깨지자 부엌에 숨어있던 말자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이고, 사람 살려. 강도가 들었네. 강도가 들었어. 여기 사는 최미희가 쓴 돈 받으러 왔어. 남편이라는 작자가 빚은 갚아줘야지. 우두머리가 소파에 거만하게 앉으며 말했습니다. 상철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재벌 딸이라던 미희가 사채를 썼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빚이라니요? 우리 미희가 돈이 얼마나 많은데 빚을 씁니까? 뭔가 착오가 있는 거 아니에요? 착오? 이 아저씨가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보네. 야, 차용증 보여드려라. 부하가 내밀 차용증에는 미희의 이름과 함께 상철의 평생 연봉을 합친 것보다 많은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상철은 손을 떨며 종이를 떨어뜨렸습니다. 당장 안 갚으면 이 집구석 살림살이 다 부셔버리고 그 여자 얼굴도 갈아버릴 테니까 알아서 해. 사내들이 야구방망이로 TV 장식장을 내리치려 하자 상철이 비명을 지르며 그들을 말렸습니다. 자, 잠깐만요. 네,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제발 진정해요. 상철은 급히 안방으로 뛰어들어가 장판 밑에 숨겨두었던 비상금 봉투를 꺼내왔습니다. 평생 연화 몰래 꼽을 쳐둔 쌈짓돈이었지만 지금은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일단 이거라도 가져가세요. 제가 가진 현금이 이게 다입니다. 나머지는 곧 해결할 테니까 제발 오늘은 돌아가 주세요. 우두머리는 상철이 내민 돈 봉투를 낚아채더니 안을 쓱 훑어보고는 피식 비웃었습니다. 그는 봉투를 상철의 얼굴에 툭툭 치며 말했습니다. 장난하냐? 이건 이자도 안 돼. 뭐, 정성이 갸륵하니 오늘은 이만 가주지? 대신 내일까지 나머지 원금 싹 다 준비해놔. 안 그러면 그땐 진짜 집구석, 풍비박산 날 줄 알아. 사내들이 으름장을 놓고 현관을 나갔습니다. 폭풍이 휩쓸고 간 거실에는 깨진 화병 조각과 상철에 찢겨진 자존심만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말자는 바닥에 주저앉아 아이고 곡소리를 내며 가슴을 쳤습니다. 사채업자들이 돌아가고 한참 뒤에야 미희가 장롱문을 빼꼼히 열고 나왔습니다. 상철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 미희에게 소리쳤습니다. 너 이게 도대체 무슨 꼴이야? 재벌 딸이라더니 사채라니? 너 나 속인 거야? 상철의 고함에 미희는 기다렸다는 듯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상철의 바짓가랑이를 잡으며 애절하게 호소했습니다. 오빠, 미안해.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근데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 어쩔 수가 없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똑바로 말 못해? 미희는 훌쩍거리며 미리 준비해둔 거짓말 보따리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우리 아빠가 오빠랑 만나는 거 반대하셔서 내 명의로 된 카드랑 계좌를 싹 다 동결시켰어. 당장 생활비는 써야겠고 품위 유지비도 필요한데 돈 나올 구멍이 없잖아. 그래서 아빠 마음 돌릴 때까지만 잠깐 쓴다는 게 이자가 이렇게 불어난 거야. 미희의 말에 상철의 흔들리는 동공이 멈췄습니다. 재벌 아버지가 반대해서 돈줄을 끊었다는 이야기는 드라마에서나 보던 설정이라 상철에게는 오히려 더 그럴듯하게 들렸습니다. 그럼 그 돈은 다 생활비로 쓴 거야? 음, 오빠한테 짐 되기 싫어서 혼자 해결해 보려다가 이렇게 됐어. 흑흑. 근데 아빠가 그러셨어. 내가 이 빚만 깔끔하게 정리하고 오면 오빠랑 결혼도 허락하고 유산도 미리 당겨주시겠다고. 미희가 고개를 들어 상철을 쳐다보며 결정적인 미끼를 던졌습니다. 오빠, 나 이 돈만 해결해주면 바로 유산 상속받을 수 있어. 그 돈이면 이깟 빚은 껌값도 아니야. 우리 강남 빌딩 주인 되는 거라고. 뱃속에 있는 우리 아기 금수저 물고 태어나게 해줘야 하잖아. 유산, 강남 빌딩, 금수저. 상철의 뇌리에 박힌 탐욕의 단어들이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빚만 갚으면 팔자가 고쳐진다는 생각에 상철의 침 꿀꺽 넘어가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습니다. 지 진짜지? 아버님이 약속하신 거지? 그럼 내가 오빠한테 거짓말을 왜 해? 오빠, 나 믿지? 우리 아기랑 나 오빠만 믿을게. 미희가 상철의 품에 안겨 가증스러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상철은 미희의 등을 토닥이며 비장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까짓거 투자한다고 생각하지 뭐. 다음 날, 상철은 은행 창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집문서와 인감 도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는 상철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탐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평생 연화가 허리띠 졸라매며 지켜온 집이 순식간에 사기꾼의 먹잇감이 되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집에 있던 말자는 며느리 잘못 들였다며 방바닥을 치고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늙은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아무런 힘도 없었습니다. 그 시각 연화의 작은 반찬 가게는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가게 밖까지 길게 늘어선 줄은 끝이 보이지 않았고
고소한 음식 냄새가 거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연화는 하얀 조리복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쉴 새 없이 반찬을 포장하고 있었습니다. 어머, 사장님, 저번 그 깻잎김치 너무 맛있어서 또 왔어요. 우리 남편이 집 나간 입맛이 돌아왔다니깐요. 오늘은 잡채 없어요? 사장님 잡채 먹고 나면 다른 집 거는 못 먹겠어. 손님들의 칭찬이 쏟아질 때마다 연화의 얼굴에는 땀방울과 함께 환한 미소가 맺혔습니다. 누구의 아내도 며느리도 아닌 오롯이 이연화라는 이름으로 인정받는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때 말쑥한 정장 차림의 중년 신사가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진열된 반찬들을 꼼꼼히 살펴보더니 연화가 방금 무쳐낸 나물을 한 입 맛보았습니다. 순간 그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사장님,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겠습니까? 연하가 의아한 표정으로 손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누구시죠? 지금 좀 바쁜데. 반갑습니다. 저는 해오름 식품 대표 강준혁이라고 합니다. 강준혁이 정중하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연화는 얼떨결에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TV에서나 보던 유명 식품회사의 대표가 자신의 가게에 찾아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사장님의 음식을 맛보고 감탄했습니다. 단순히 맛있는 게 아니라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는 깊이가 있으시더군요. 저희와 함께 브랜드를 런칭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사장님의 이름을 건 프리미엄 반찬을 전국에 알리고 싶습니다. 강준혁의 제안은 연화의 심장을 뛰게 만들었습니다. 평생 부엌대기로 살며 묻어두었던 자신의 재능이 세상 밖으로 날아오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들뜬 마음을 가라앉히며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저 같은 동네 아줌마가 그런 큰일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배운 것도 없고 그저 식구들 먹이는 마음으로 만든 것 뿐인데요. 바로 그 마음입니다. 사장님의 음식에는 사람을 위로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 따뜻함을 세상에 전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최고의 파트너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강준혁의 확신에 찬 눈빛에 연화는 망설임을 거두었습니다. 그녀는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과거 상철이 이혼 서류에 아무렇게나 도장을 찍던 모습과는 달리 연화는 자신의 미래를 위해 신중하게 검토했습니다. 마침내 연화는 펜을 들어 서명란에 자신의 이름을 또박또박 적어 넣었습니다. 이연화. 세 글자가 종이 위에 선명하게 새겨지는 순간 연화는 비로소 자신의 인생 이막이 화려하게 열렸음을 직감했습니다. 가게 안으로 쏟아지는 오후의 햇살이 연화의 어깨를 따스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마치 그녀의 앞날을 축복하는 스포트라이트처럼 말입니다. 한 달 후 연화의 이름을 내건 이연화의 사계절 반찬 1호점이 성대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가게 앞은 아침 일찍부터 몰려든 인파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세련된 통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주방은 티끌 하나 없이 반짝거렸고 진열대에는 정갈하게 담긴 반찬들이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행인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가게 앞에 길게 늘어선 화려한 화환들이었습니다. 그 화환들은 거창한 기업이나 유명 인사가 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박 나세요. 생선가게 김씨 아줌마. 연화 씨가 최고야. 건어물상의 박 사장. 우리 동네 자랑 이연화. 부녀회 일동. 과거 연화가 시집살이를 하며 틈틈이 베풀었던 작은 친절들이 커다란 응원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연화는 화환의 리본을 하나하나 어루만지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말끔한 조리복을 입고 모자까지 쓴 연화는 더 이상 구박받던 며느리가 아닌 어엿한 오너 셰프였습니다. 연화가 가게 문을 활짝 열고 나오자 기다리던 손님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동네 떡집 사장님이 시루떡을 한 덩이 베어 물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아이고, 사장님, 내가 이날만 기다렸어. 사장님 손맛 그리워서 밥을 다 못 먹었다니까. 옷 입은 태가 아주 훤하네. 훤해. 고마워요, 사장님. 잊지 않고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개업떡이랑 맛보기 반찬 넉넉히 준비했으니까 많이들 드시고 가세요. 연화의 목소리에는 자신감과 기품이 넘쳐 흘렀습니다. 주방 직원들이 연화의 지시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김 실장님, 잡채 떨어지기 전에 당면 더 삶아주세요. 박 여사님은 시식 코너의 전 좀 더 채워주시고요. 네, 사장님, 알겠습니다. 직원들의 활기찬 대답 소리가 가게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때 강준혁 대표가 커다란 꽃바구니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축하합니다, 대표님. 오픈 첫날부터 반응이 폭발적이네요. 제 예상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대표님 덕분이에요. 저 혼자였으면 엄두도 못 냈을 일인데, 이렇게 판을 깔아주시니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천만에요. 이건 온전히 이연화라는 브랜드가 가진 힘입니다. 앞으로 더 바빠지실 테니 각오 단단히 하십시오. 연화는 강준혁을 향해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가게 안은 손님들의 웃음소리와 기분 좋은 활기로 가득 찼습니다. 연화는 바쁘게 움직이는 와중에도 피곤한 줄 몰랐습니다. 자신을 응원해주는 사람들의 온기가 지난 30년의 서름을 눈 녹듯 녹여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연화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남을 위한 희생이 아닌 나를 위한 꽃길만 걷겠노라고 말입니다. 같은 시각, 상철은 텅 빈 미희의 오피스텔 앞에 서 있었습니다. 대출금이 입금되자마자 아버지에게 허락을 받아오겠다며 집을 나선 미희가 며칠째 연락이 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상철은 초조한 마음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딩동. 아무리 눌러도 안에서는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상철은 떨리는 손으로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다행히 비밀번호는 바뀌지 않았는지 띠리릭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선 상철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가구며 가전제품이며 돈이 될 만한 것들은 모조리 사라지고 텅 빈 방바닥에 먼지만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미희야? 자기야? 어디 갔어? 상철이 텅 빈 방을 향해 공허하게 외쳤습니다. 대답 대신 찬탄 바람 소리만 귓가를 스쳤습니다. 상철은 신발도 벗지 못한 채 거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식탁 위에는 덩그러니 놓인 쪽지 한 장과 붉은 딱지가 붙은 빛 독촉장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상철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집어 들었습니다. 그곳에는 미희의 휘갈겨 쓴 글씨가 비수처럼 상철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오빠 미안해. 사실 우리 아빠 재벌 아니야. 그냥 시골에서 농사 지으셔. 그리고 임신? 그거 다 뻥인 거 알지? 나이 50 다 돼서 무슨 애가 들어서겠어. 오빠가 너무 순진해서 속이는 재미는 있었네. 퇴직금이랑 대출금은 내 위자료라고 생각하고 잘 쓸게. 다신 찾지 마. 상철은 쪽지를 구겨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으악! 이 나쁜 년. 내 돈 내놔. 상철은 믿을 수가 없어 빚 독촉장들을 뒤적거렸습니다. 미희의 이름으로 된 수천만 원의 카드 연체 고지서와 사채빚 독촉장들이 줄줄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미희는 처음부터 상철의 돈을 노리고 접근한 전문 꽃뱀이었던 것입니다. 상철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말도 안 돼. 이게 다 꿈일 거야. 우리 미희가 그럴 리가 없어. 아빠 허락받으러 간다며. 강남 빌딩 준다며. 상철은 바닥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퇴직금은 물론이고 평생 연화가 아끼고 아껴 마련한 집까지 담보로 날린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막대한 빚과 늙은 어머니, 그리고 처참하게 짓밟힌 자존심 뿐이었습니다. 상철은 텅 빈 방에서 짐승처럼 울부짖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비웃는 메아리 뿐이었습니다. 며칠 뒤 늦은 밤이었습니다. 상철은 술에 곤드레만드레 취해 정처 없이 거리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넥타이는 풀어 헤쳐져 있고 며칠 동안 감지 못한 머리는 떡이죠. 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집은 이미 경매 절차가 시작된다는 통보를 받았고 말자는 충격으로 알아누운 상태였습니다. 상철은 현실을 잊기 위해 독한 소주를 들이켰지만 취하면 취할수록 비참함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내가 누군데 감히 나를 가지고 놀아? 내가 왕년에는 상철은 비틀거리며 낯선 골목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때 저만치 앞이 환하게 밝아지며 왁자지껄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화려한 조명을 밝힌 가게 안에서 사람들이 행복한 표정으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상철은 홀린 듯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가게 안, 그 중심에 낯익은 얼굴이 있었습니다. 깔끔한 정장 유니폼을 입고 직원들과 하이파이브를 하며 환하게 웃고 있는 여자. 바로 연화였습니다. 상철은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늘어진 티셔츠를 입고 부엌 구석에서 쪼그려 앉아 밥을 먹던 연화가 아니었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표정, 윤기 흐르는 피부, 주변 사람들의 존경, 어린 시선까지. 그녀는 상철이 알던 아내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세상 사람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뭐야, 저거 연화 아니야? 쟤가 왜 저기 있어? 상철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비볐습니다. 그때 연화가 문을 열고 배웅을 하러 나왔습니다. 상철은 반사적으로 가게 옆에 쌓여있는 쓰레기 더미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시큼한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상철은 코를 막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꾀죄죄한 몰골과 화려한 연하의 모습이 너무나도 비교되었기 때문입니다. 조심히 가세요. 다음에 또 오시고요. 연하의 목소리는 맑고 청아했습니다. 상철은 쓰레기 봉투 틈새로 연하를 훔쳐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거짓말이야. 나랑 이혼하고 잘 살 리가 없어. 나 없으면 굶어 죽어야지. 왜 제가 더 잘 나가는 건데? 상철의 가슴 속에서 질투와 자격지심이 독버섯처럼 피어올랐습니다. 자신은 사기를 당해 시궁창에 처박혔는데 버린 아내는 보란 듯이 성공해서 승승장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상철은 주먹으로 쓰레기 봉투를 퍽 쳤습니다. 봉투가 터지면서 더러운 오물이 상철의 구두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젠장! 다 죽여버릴 거야. 상철은 오물이 묻은 구두를 신은 채 도망치듯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패배한 들개처럼 초라하고 비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밝게 빛나는 연화의 가게와 어두운 골목으로 사라지는 상철의 그림자가 극명한 대비를 이루었습니다. 몇 달 후 연화는 지역 방송국 스튜디오에 화려한 조명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유명 맛집 프로그램인 맛있는 인생의 메인 게스트로 초청받은 것입니다. 카메라 빨간불이 들어오자 연화는 긴장한 기색 없이 우아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전문가의 손길을 거친 헤어 메이크업과 고급스러운 정장은 그녀를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진행자가 연화의 손을 잡으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어머나, 사장님. 실물로 뵈니까 더 고우세요. 요즘 이연화의 사계절 반찬 모르면 간첩이라면서요? 대박 비결이 도대체 뭔가요? 연화는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하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비결이랄 게 뭐 있나요? 그저 제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들었을 뿐이에요. 예전에는 가족들 입맛 맞추느라 정작 제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혼자가 되고 나서 오로지 제 입맛에 맞는 음식을 만들다 보니 그 진심이 손님들에게도 전해진 것 같아요. 어머, 말씀도 어쩜 이렇게 멋지게 하세요? 나를 위한 밥상이라니 정말 감동적이네요. 그럼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시죠. 연화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뼈 있는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며느리로 사느라 자신을 잃어버린 분들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잊지 마세요.
내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저처럼 늦은 나이에도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연화의 당당한 인터뷰가 전파를 타고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시각, 그 방송을 보며 이를 갈고 있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전기요금을 내지 못해 전기가 끊긴 캄캄한 월세방에서 상철과 말자는 휴대폰의 작은 화면으로 연화의 방송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방바닥에는 먹다 남은 컵라면 용기가 굴러다녔고 촛불 하나가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상철은 화면 속에서 환하게 웃는 연화를 보며 질투심에 눈이 뒤집혔습니다. 저, 저 여우 같은 게 방송에서 아주 쇼를 하는구먼. 지 자신을 사랑해? 웃기고 자빠졌네. 상철이 휴대폰을 바닥에 집어던질 기세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옆에 있던 말자도 배가 아파 죽겠다는 표정으로 거들었습니다. 아이고, 내가 미쳐. 저거 다 내 어깨 너머로 배운 솜씨 아니냐? 내 손맛 훔쳐다가 장사해서 돈방석에 앉더니 이제는 시어미 공은 쏙 빼고 지가 다 한 것처럼 떠들어? 말자는 자신의 모진 시집살이를 요리 수업으로 포장하며 뻔뻔하게 숟가락을 얹으려 들었습니다. 상철은 며칠째 제대로 된 밥도 못 먹어 밑한 눈을 번뜩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말이 맞아요. 저거 원래 우리 집 비법이잖아요. 엄마가 전수해 준 거라고요. 근데 저 여자가 입 싹 닫고 혼자 꿀꺽한 거 아니에요? 이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그럼 당연하지. 내 비법으로 돈을 벌었으면 로열티를 내야지. 전현이 저렇게 잘 나가는데 우리는 이 꼴이 뭐냐? 당장 전화해서 돈 내놓으라고 해라. 상철은 말자의 부추김에 힘입어 연화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어 라는 안내 음성만 흘러나올 뿐이었습니다. 연화가 상철의 번호를 차단한 지는 이미 오래전 일이었습니다. 상철은 분을 이기지 못하고 벽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이게 전화를 안 받아? 사람 무시해도 유분수지. 좋아. 네가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 내가 네 그 잘난 가면을 싹 다 벗겨주마. 상철은 어둠 속에서 희번덕거리는 눈으로 촛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뒤틀린 복수심이 독버섯처럼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무능함과 어리석음은 까맣게 잊은 채 모든 것이 연화 탓이라는 망상에 사로잡힌 상철은 비열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두고 봐. 세상 사람들이 내 실체를 알면 어떻게 나오나 보자고. 다음날 지역 커뮤니티와 맘카페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충격 고발. 요즘 뜨는 반찬 가게 사장의 두 얼굴, 그 실체를 폭로합니다. 자극적인 제목의 게시글이 순식간에 조회수 1위를 기록하며 퍼져나갔습니다. PC방 구석에 쭈그리고 앉은 상철이 쓴 글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장 이연화의 지인입니다. 방송에서는 세상 착한 척, 혼자 자수성가한 척 하지만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사실 그 여자는 시어머니가 평생 연구한 비법 레시피를 몰래 훔쳐서 도망친 파렴치한 며느리입니다. 시댁 식구들을 얼마나 무시했는지 모릅니다. 병든 시어머니를 내팽개치고 돈만 챙겨서 나간 여자예요. 여러분 제발 속지 마세요. 상철은 익명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 소설에 가까운 거짓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불륜과 폐악질은 쏙 빼놓고 오로지 연화를 천하의 악녀로 둔갑시킨 악의적인 글이었습니다. 댓글창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상철은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악플들을 보며 낄낄거렸습니다. 마치 자신이 정의의 사도가 되어 연화를 심판하는 듯한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옆자리에서 컵라면을 먹고 있는 초등학생에게 화면을 들이밀며 자랑까지 했습니다. 야, 꼬마야, 이거 봐라. 내가 이 가게 한 방에 보내버렸다. 나 글빨 좀 죽이지 않냐? 초등학생이 이상한 사람 보듯 피했지만 상철은 개의치 않고 신나서 타자를 두드렸습니다. 같은 시각, 연화의 사무실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직원들이 울상이 되어 사무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사장님, 큰일 났어요. 인터넷에 이상한 글이 올라와서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가게 전화통에 불이 났어요. 환불해달라는 사람도 있고, 욕하는 사람도 있고, 강준혁 대표도 굳은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보셨습니까? 내용이 너무 구체적이고 악의적입니다. 아무래도 사장님을 잘 아는 사람 소행 같은데? 연하는 모니터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글에 담긴 찌질한 문체와 맞춤법, 그리고 억지스러운 논리. 보자마자 누군지 알 수 있었습니다. 박상철, 그 인간이었습니다. 직원들은 연화가 충격을 받고 쓰러질까봐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눈빛은 더욱 차갑게 가라앉으며 이성을 찾았습니다. 연화는 마우스를 쥔 손에 힘을 주며 침착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김 실장님, 지금 당장 이 게시글이랑 댓글들 하나도 빠짐없이 PDF로 캡처하세요. 삭제되기 전에 전부 증거로 남겨야 해요. 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 대표님, 회사 고문 변호사님 좀 불러주세요. 이 사람 IP 추적해서 누군지 밝혀내야겠어요. 허위사실 유포랑 영업방해로 고소할 겁니다. 고소요? 그냥 해명 글을 올리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일이 커지면 이미지에 타격이. 아니요. 저런 인간들은 똥이 무서워서 피한다고 생각하면 더 날뛰어요. 밟아줄 땐 확실하게 밟아줘야 찍소리도 못하죠. 합의는 절대 없으니까 그렇게 아세요. 연하의 단호한 태도에 강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에게서 전에는 볼 수 없었던 서늘한 카리스마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연하는 창밖을 바라보며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박상철, 네가 제 무덤을 파는구나. 어디 한번 끝까지 가보자. 아무것도 모르는 상철은 PC방을 나오며 말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야. 내가 인터넷에 글 하나 올렸는데 반응이 장난 아니야. 그 여자 가게 이제 다 망했어. 며칠 있으면 울면서 잘못했다고 빌러 올 거야. 그때 우리가 위자료 핑계로 돈 좀 뜯어내면 돼. 알았지? 아싸. 오늘 저녁은 고기 먹자. 상철은 허공에 주먹질을 하며 신나게 집으로 향했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어떤 파국을 불러올지 경찰이 곧 들이닥칠 것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거리에 어둠이 깔리고 있었지만 상철의 눈에는 헛된 욕망의 불빛만이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상철은 PC방이 아닌 좁은 월세방에서 콧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자신이 쓴 글에 달린 댓글들을 확인하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여론이 연하를 비난하는 쪽으로 흐르자 상철은 이미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봐요. 사람들이 다 그 여자 욕하고 난리 났어. 조만간 무릎 꿇고 빌러 오겠지? 그때 위자료 내놓으라고 큰소리 뻥뻥 칠 테니까 딱 기다려요. 말자도 덩달아 신이 나서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렇고 말고 감히 시어미 레시피를 훔쳐? 돈 받으면 일단 이 구질구질한 방부터 옮기자. 냄새나서 못 살겠다. 그때 밖에서 우편배달부의 오토바이 소리가 멈추더니 현관 문틈으로 서류 봉투 하나가 툭 떨어졌습니다. 상철은 낄낄거리고 웃으며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뭐야, 이건? 설마 그 여자가 벌써 합의금이라도 보냈나? 하지만 봉투를 뜯어 내용을 확인한 상철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의 손이 와들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종이에는 고소장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피고소인 박상철,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및 모욕죄, 귀하를 상기 혐의로 고소하오니. 이게 뭐야? 고소? 그 여자가 나를 고소해? 뭐라고? 고소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말자가 봉투를 낚아채려던 찰나
이번에는 현관문이 부서질 듯 쾅쾅 울렸습니다. 집주인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박씨, 안에 있는 거 다 아니까 나와. 당장 방 빼! 이 집 경매 넘어갔다고 법원에서 통지서 날아왔어. 자네가 담보대출이자 안 갚아서 압류 들어온 거잖아. 상철은 머리를 둔기로 얻어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미희에게 속아 집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 그 이자를 연체하는 바람에 살고 있던 월세방 보증금마저 압류당하고 길거리에 나앉게 생긴 것입니다. 상철은 숨이 턱 막혀오며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거짓말이야. 내가 왜? 아이고, 일을 어째? 우리 이제 어디 가서 살아? 이 썩을 놈아. 네가 잘한다더니 이게 무슨 꼴이야. 말자가 상철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울부짖었습니다. 경찰서 출석 요구서와 집주인의 독촉, 그리고 어머니의 비명소리가 한꺼번에 상철을 덮쳤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가 혈관을 타고 뇌를 강타했습니다. 상철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르더니 눈동자가 흰자위를 보이며 뒤집혔습니다. 으, 으, 야, 상철아, 너 왜 그래? 정신 좀 차려봐라. 상철은 단말마에 비명을 지르며 바닥으로 뻣뻣하게 쓰러졌습니다. 입가에는 거품이 물리고 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말자는 혼비백산하여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람 살려. 내 아들 죽네. 누가 119 좀 불러줘요. 응급실로 실려간 상철은 급성 뇌졸중 진단을 받았습니다. 당장 수술을 하지 않으면 반신마비가 올 수도 있는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원무과 직원의 말은 냉정했습니다. 보호자분, 지금 수술 들어가려면 보증금이 필요합니다. 아니면 입원 수속이라도 밟으셔야 하는데 건강보험도 연체되셔서 말자는 꼬깃꼬깃한 쌈짓돈을 내밀었지만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결국 상철은 제대로 된 치료 한 번 받지 못하고 응급처치만 받은 채 병원에서 쫓겨나듯 퇴원해야 했습니다. 오른쪽 팔다리가 마비되어 축 늘어진 상처를 부축하며 말자는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모자가 향한 곳은 병원이 아닌 허름한 여관방이었습니다. 화려한 인생 역전을 꿈꾸던 그들에게 남은 것은 병든 몸뚱어리와 빚더미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허름한 여관방에는 냉기만 가득했습니다. 돈이 떨어진 지 오래라 두 모자는 하루에 컵라면 하나를 나눠 먹으며 버티고 있었습니다. 반신마비가 온 상철은 방구석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며 짐승 같은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으, 배, 밥, 아이고 내 팔자야. 쌀 한 톨이 없는데 밥 타령은. 말자는 배에서 들려오는 꼬르륵 소리에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며칠을 굶다 보니 체면이고 뭐고 눈에 보이는 게 없었습니다. 말자의 머릿속에 문득 떠오른 것은 연화의 반찬 가게였습니다. 그곳에 가면 먹을 것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을 거라는 생각에 말자는 홀린 듯 여관방을 나섰습니다. 연화의 가게 앞은 여전히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말자는 꾀죄죄한 옷차림을 가리기 위해 낡은 모자를 푹 눌러쓰고 손님 틈에 섞여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가게 안 가득 퍼지는 맛있는 냄새에 말자는 현기증이 날 뻔했습니다. 진열대에는 윤기가 흐르는 장조림, 김치, 각종 나물들이 먹음직스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말자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재빠르게 장조림팩 하나를 코트 주머니에 쑤셔 넣었습니다. 이어서 멸치볶음 팩을 집어드는 순간 등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젊은 직원이 말자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말자는 화들짝 놀라 멸치볶음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아, 아니야. 나 안 훔쳤어. 그냥 구경한 거야. 구경이요? 주머니에 넣은 거 다 봤거든요? 지금 당장 꺼내세요. 소란이 일자 주변에 있던 손님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말자는 뻔뻔하게 발뺌하며 오히려 큰 소리를 쳤습니다.
이 어린 것이 어디서 어른한테 행패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여기 사장 시험이야. 내 며느리 가게에서 내가 반찬 좀 가져가겠다는데 네가 뭔 상관이야. 말자의 고함 소리에 웅성거리던 손님들 중 몇몇이 말자의 얼굴을 알아봤습니다. 어머, 저 할머니. 저번에 그 소문난 시어머니 아니야? 맞네, 맞아. 며느리 쫓아내고 내연녀 들였다가 망했다는 그 집. 세상에 꼴 좀 봐. 거짓골을 하고 와서 도둑질까지 하네. 진짜 추하다. 손님들의 수군거림과 경멸 어린 시선이 말자에게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말자는 얼굴이 화끈거려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었지만 자존심 때문에 끝까지 버텼습니다. 이것들이 다들 미쳤나? 연화야, 이연화. 시어미가 왔는데 코빼기도 안 비치냐? 당장 나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연화는 의자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모니터 속 말자의 모습은 예전에 위세등등하던 시어머니가 아니라 그저 배고픔에 찌든 늙은 도둑일 뿐이었습니다. 연화의 곁에 있던 강 대표가 걱정스러운 듯 물었습니다. 사장님, 나가보시겠습니까? 경찰을 부를까요? 연화는 차갑게 고개를 저으며 인터폰을 들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아니요. 경찰 부를 가치도 없어요. 매니저님, 그냥 훔친 거 뺏고 내보내세요. 다시는 얼씬도 못하게 하시고요. 매니저가 연화의 지시를 받고 말자의 주머니에서 장조림 팩을 강제로 꺼냈습니다. 할머니, 사장님이 모르는 사람이라는데요? 영업 방해하지 말고 나가세요. 안 그러면 진짜 경찰 부릅니다. 매니저와 직원들이 말자를 가게 밖으로 떠밀었습니다. 말자는 바닥에 패대기 쳐지며 엉덩방아를 뻗었습니다. 이 독한 년, 시어미를 문전박대? 천벌받을 년. 말자가 악을 썼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은 코를 막으며 그녀를 피해갔습니다. 배고픔과 수치심에 눈물이 범벅된 말자는 도망치듯 골목길로 사라졌습니다. 연하는 모니터 속에서 사라지는 말자의 뒷모습을 보며 씁쓸한 표정으로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말자가 빈손으로 여관방에 돌아오자 상철은 실망감에 소리를 질렀습니다. 밥. 상철의 뭉개진 발음과 일그러진 표정을 보며 말자는 억울함에 치를 떨었습니다. 이 모든 게 연화 탓이라는 생각이 뇌리에 박혔습니다. 그래, 이렇게는 못 죽는다. 내 아들이 저렇게 병신이 됐는데 지 혼자 잘 먹고 잘 살아? 내가 오늘 끝장을 본다. 말자는 여관 주인에게 사정해서 낡은 휠체어 하나를 빌려왔습니다. 그리고 축 늘어진 상처를 억지로 휠체어에 태우고 다시 연화의 가게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의 통행이 가장 많은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말자는 휠체어를 가게 정문 앞에 세우고 목청이 터져라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사람들, 여기 좀 봐주세요. 이 가게 사장이 어떤 년인지 아세요? 병든 남편이랑 시어미를 길바닥에 내쫓은 천하의 불효녀입니다. 말자의 고함 소리에 지나가던 행인들이 하나둘씩 걸음을 멈췄습니다. 상철도 말자의 신호에 맞춰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뇌졸중 후유증으로 입이 돌아간 상철은 제대로 된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상철은 연화가 나쁜 여자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입 밖으로 나오는 소리는 괴기스러운 신음뿐이었습니다. 마비된 입가로 질질 흐르는 침과 초점 없는 눈동자가 허공을 맴돌았습니다. 그는 마비되지 않은 왼쪽 팔을 허우적거리며 지나가는 사람들의 바짓단을 잡으려 했습니다. 으어, 으아. 행인들은 상철의 기괴한 모습에 기겁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동정심보다는 혐오감과 공포심이 먼저 드는 광경이었습니다. 엄마야, 저 아저씨 왜 저래? 무서워. 술 취한 거 아니야? 아니면 마약했나? 빨리 가자. 엮이면 골치 아프겠다. 말자는 사람들이 모여들자 더욱 신이 나서 악을 썼습니다. 멀쩡하던 내 아들이
그년 때문에 화병이 나서 이 지경이 됐습니다. 이연화, 네가 사람이라면 나와서 사죄해. 상철도 휠체어 위에서 몸을 비틀며 발작하듯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모습은 복수라기보다는 차라리 기괴한 서커스에 가까웠습니다. 가게 안에서 식사하던 손님들은 수저를 내려놓았고 직원들은 난처한 표정으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이 난장판 속에서 가게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소란의 중심을 향해 연화가 또각또각 구두 소리를 내며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폭풍우가 몰아치기 전에 바다처럼 무서울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연화가 가게 문을 열고 나오자 웅성거리던 소음이 일순간 잦아들었습니다. 그녀는 깔끔한 정장 유니폼 위에 코트를 걸치고 마치 런웨이를 걷듯 또각또각 걸어 나왔습니다. 말자는 연화의 당당한 모습에 기가 죽기는커녕 오히려 더 악을 쓰며 휠체어를 연화 앞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오냐? 드디어 기어 나왔구나. 너 혼자 잘 먹고 잘 사니까 좋으냐? 엉? 말자가 상철의 어깨를 흔들며 통곡하는 시시를 했습니다. 상철도 일그러진 입을 간신히 벌려 연화를 향해 손가락질을 해댔습니다. 으어, 으어, 너, 너. 괴상한 신음소리와 함께 상철의 입가에서 침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구경하던 사람들은 그 처참한 몰골에 혀를 차며 수군거렸습니다. 아이고, 저 남자 진짜 불쌍해서 어째 여자가 얼마나 독하게 했으면 저러나. 그러게 말이야. 돈 좀 벌었다고 조강지처가 남편을 버려? 진짜 너무하네. 여론이 말자의 의도대로 흘러가자 말자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그녀는 기세를 몰아 바닥에 주저앉으며 땅을 쳤습니다. 동네 사람들, 제발 저 독한 년 좀 욕해주세요. 우리 불쌍한 아들이 억울해서 눈을 못 감아요. 연화는 그 아수라장 속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품에서 작은 리모컨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게 입구 상단에 설치된 고출력 스피커를 향해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지직. 스피커에서 잡음이 들리자 사람들의 시선이 위로 쏠렸습니다. 곧이어 거리를 쩌렁쩌렁 울리는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것은 몇 달 전 설날 아침 상철이 내연녀와 통화하던 목소리와 말자가 맞장구 치던 육성이었습니다. 상철의 호탕한 웃음소리와 비열한 계획이 적나라하게 거리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식간에 거리는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상철을 동정하던 사람들의 표정이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말자는 자신의 목소리가 스피커에서 흘러나오자 귀신이라도 본 듯 입을 딱 벌렸습니다. 이게 무슨, 휠체어에 앉아있던 상철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마비되지 않은 왼손으로 귀를 막으려 허우적거렸지만 자신의 추악한 목소리는 귓속을 파고들었습니다. 연화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매니저에게 눈짓을 보내자 쇼윈도에 가려져 있던 블라인드가 걷혔습니다. 그곳에는 대형 보드판에 깔끔하게 정리된 증거물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쇼윈도 앞에 모여들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명백한 증거들 앞에서 상황은 180도 역전되었습니다. 뭐야? 남자가 바람 피우고 쫓아내려다 망한 거였어? 와, 대박. 그래 놓고 여기 와서 행패 부린 거야? 진짜 쓰레기네. 할머니, 연기 대상감이네. 어떻게 저렇게 뻔뻔해? 경멸 어린 시선과 비난의 화살이 상철과 말자에게 쏟아졌습니다. 말자는 얼굴이 벌개져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아, 아니야. 이거 다 조작이야. 전현이 꾸민 짓이라고. 말자가 악을 썼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천천히 휠체어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종이 한 장을 상철의 무릎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습니다. 그것은 상철이 인터넷에 올렸던 연화를 모함하는 글을 캡처한 종이었습니다. 연화가 상철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낮지만 서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상철, 이게 네가 만든 현실이야. 만족해? 상철은 연화의 눈빛을 마주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의 몸이 수치심과 공포로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입에서는 의미를 알 수 없는 신음만 흘러나왔습니다. 그때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경찰차 두 대가 가게 앞에 멈춰 섰습니다. 제복을 입은 경찰관들이 차에서 내려 인파를 헤치고 들어왔습니다. 비키세요. 신고받고 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경찰을 보자말자는 바닥을 기어가 경찰관의 바짓단을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발악이라도 하듯 거짓말을 쏟아냈습니다. 전현이 우리를 때리고 협박했어. 내 아들 병신 만든 것도 모자라 아주 죽이려고 작정을 했다고. 당장 전현 잡아가. 경찰관이 난처한 표정으로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미리 준비해둔 두툼한 서류 봉투를 경찰관에게 정중하게 건넸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영업 방해, 명예훼손, 허위 사실 유포에 관한 모든 증거 자료입니다. 현행범인이 바로 연행해 주세요. 경찰관은 봉투 속의 서류들을 훑어보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쇼윈도에 붙은 증거들과 스피커에서 나온 음성만으로도 상황 파악은 끝난 상태였습니다. 경찰관이 상철에게 다가가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습니다. 박상철 씨, 당신을 영업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체포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으어, 으어. 상철이 휠체어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쳤지만 경찰관들은 그를 제압하고 휠체어째로 경찰차 쪽으로 밀고 갔습니다. 말자가 경찰관의 팔을 물어뜯으려 하며 악을 썼습니다. 이거나 내 아들 어디로 데려가는 거야? 죄 지은 건 전현인데 왜 우리 아들을 잡아가? 할머니 이러시면 공무집행 방해로 같이 들어갑니다. 비키세요. 여경이 말자를 떼어내자 말자는 바닥에 뒹굴며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상철은 경찰차에 실리기 직전 고개를 돌려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뒤늦은 후회와 애원, 그리고 절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연화의 이름을 부르려 했습니다. 여, 연, 화, 야. 뭉개진 발음이었지만 연화의 귀에는 똑똑히 들렸습니다. 경찰관이 연화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피해자분, 혹시 피해자와 아는 사이십니까? 가족 관계라든가.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연화에게 쏠렸습니다. 연화는 경찰차 창문에 머리를 또시며 자신을 쳐다보는 상처를 무표정하게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먼지에 묻은 코트 자락을 가볍게 털어내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 한마디는 상철에게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상철의 눈에서 절망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경찰차 문이 닫히고 상철의 비참한 울음소리도 함께 차단되었습니다. 경찰차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자 구경하던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사장님, 잘하셨어요. 저런 인간들은 콩밥 좀 먹어야 해요. 속이 다 시원하네. 힘내세요, 사장님. 말자는 경찰차가 사라진 방향을 보며 넋을 잃고 앉아 있다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견디지 못하고 도망치듯 골목길로 사라졌습니다. 연화는 자신을 응원해주는 사람들에게 가볍게 목례를 했습니다.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딸랑, 맑은 종소리와 함께 가게 문이 닫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연화의 뒷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고고하고 단단해 보였습니다. 바깥의 소란과 냄새나는 과거를 완벽하게 차단한 채 그녀는 다시 자신의 왕국인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그 이후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다시 돌아와 차가운 바람이 부는 겨울이 되었습니다. 서울역 근처의 무료급식소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노숙자들은 두꺼운 패딩을 겹쳐 입거나 신문지를 덮고 배식 시간이 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틈바구니에
덥수룩한 수염과 때에 쩐 얼굴을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형기를 마치고 막 출소한 상철이었습니다. 교도소에서 나온 그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집은 경매로 넘어갔고 수중에 가진 돈은 출소할 때 받은 영치금 몇 푼이 전부였습니다. 상철은 추위에 언손을 입김으로 호호 불며 앞사람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섰습니다. 아, 거참. 밥 좀 빨리빨리 주지. 배고파 죽겠네. 상철이 투덜거렸지만 주변 사람들은 그를 본체 만체했습니다. 그때 상철의 바로 앞에 서 있던 노숙자가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액정이 다 깨진 낡은 폰이었지만 뉴스를 보는 데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상철은 심심풀이 삼아 앞사람의 어깨 너머로 뉴스 화면을 훔쳐보았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식의 세계화를 이끈 이연화의 사계절 반찬. 이연화 대표가 올해의 여성기업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평범한 주부에서 글로벌 CEO로 변신한 그녀의 성공 신화가 화제입니다. 상철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화면 속에는 트로피를 들고 환하게 웃고 있는 연화의 모습이 클로즈업 되었습니다. 번쩍이는 드레스를 입고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녀는 상철이 알던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우아하고 당당하고 무엇보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상철의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하더니 이내 걷잡을 수 없는 분노와 질투가 치솟았습니다. 저, 저거, 저거 내 돈인데, 내가 키워준 건데. 상철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앞사람의 어깨를 잡아챘습니다. 이봐, 이거 소리 좀 키워봐. 저 여자 내 마누라라고. 내가 저 여자 남편이야. 앞사람이 귀찮다는 듯 상철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 미친 인간이 돌았나? 남편은 무슨 개뿔, 밥이나 먹어. 때마침 배식 순서가 되어 상철의 식판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눈이 뒤집힌 상철은 식판을 받을 생각도 하지 않고 뉴스 화면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아니야, 저 상 내가 받아야 돼. 저거 다 우리 엄마 레시피라고. 연화야, 나 여기 있어. 나 좀 봐. 상철은 허공에 주먹질을 해대다 실수로 자신의 식판을 엎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와장창 소리와 함께 뜨거운 국물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순식간에 주변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국물이 튀어 옷을 버린 뒤에 있던 덩치 큰 노숙자가 상철의 멱살을 잡고 들어 올렸습니다. 이 새끼가 주는 대로 처먹지 어디서 행패야. 눈깔이 삐었어? 놔. 이거 놓으란 말이야. 나 제 남편이라고. 저기 텔레비전에 나오는 저 여자 남편이란 말이야. 지랄하고 자빠졌네. 네가 저 여자 남편이면 나는 빌 게이츠다. 맞아야 정신 차리지? 펑, 펑. 주먹이 상철의 얼굴에 꽂혔습니다. 상철은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쏟아진 국물 위로 엎어진 상철을 향해 사람들의 발길질이 쏟아졌습니다. 상철은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얼굴을 문대며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뉴스 화면 속 연화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상철의 시야는 피멍과 눈물로 흐릿해져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편 말자의 상황도 비참하기는 매한가지였습니다. 그녀는 돈이 없어 시설이 열악하기로 소문난 국립무위탁보호소에 수용되었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좁은 방에 오갈 데 없는 노인들이 짐짝처럼 모여 있었습니다. 말자는 벽을 보고 돌아누워 하루 종일 중얼거렸습니다. 내 며느리가 부자야. 반찬 가게 사장이라고. 내가 거기 가면 귀부인 대접받는데. 하지만 그녀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식판을 던지듯 놓고 가며 핀잔을 주었습니다. 할머니, 또 그 소리예요? 그렇게 부자 며느리가 있으면 왜 안 찾아와요? 1년 내내 면회 한 번 안 오면서 거짓말은. 아니야. 진짜야. 내 아들이 꼬임에 넘어가서 그렇지.
우리 며느리가 나를 얼마나 끔찍하게 모셨는데 전화 한 통만 해줘. 제발. 말자가 요양보호사의 팔을 붙잡고 애원했지만 보호사는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말자는 닫힌 철문 틈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빛을 바라보며 마른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쫓아낸 복덩이가 얼마나 큰지 뼈저리게 느꼈지만 이제 와서 돌이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차가운 방바닥과 죽는 날까지 이어질 지독한 고독뿐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은 수많은 인파로 북적였습니다. 연화는 세련된 베이지색 정장을 입고 또각또각 경쾌한 구두 소리를 내며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뒤로 강준혁 대표와 직원들이 캐리어를 끌고 따랐습니다. 이번 출장은 이연화의 사계절 반찬에 미국 진출을 위한 최종 계약을 맺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강준혁이 연화의 보폭에 맞춰 걸으며 물었습니다. 대표님, 긴장되지 않으십니까? 첫 해외 진출인데 잠은 좀 주무셨어요? 연화는 선글라스를 살짝 내리며 여유로운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긴장이라뇨. 설레서 잠을 못 잤는걸요. 제 손맛이 미국 사람들에게도 통할지 궁금해서요. 하하, 역시 대표님 배포는 못 당하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이미 현지 반응이 뜨겁습니다. 가서 도장만 찍으시면 됩니다. 연화는 직원들과 담소를 나누며 출국 심사대로 향했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거대한 비행기가 이륙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연화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파랗게 펼쳐진 하늘이 마치 그녀의 미래처럼 끝없이 열려 있었습니다. 문득 지난 1년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의 배신에 치를 떨며 도장을 파던 날, 캐리어를 끌고 집을 나오던 날, 그리고 가게를 열고 처음으로 내 이름으로 된 통장을 만들던 날,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도 있었지만 연화는 그 모든 것을 자양분 삼아 스스로 꽃을 피워냈습니다. 과거의 연화는 누군가의 그림자로 살았지만 지금의 연화는 스스로 빛을 내는 태양이었습니다. 연화는 마음속으로 묵은 체증이 싹 내려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상철과 말자에 대한 원망이나 미움조차 이제는 하찮게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그저 연화의 인생에서 스쳐 지나간 질 나쁜 악몽일 뿐이었습니다. 대표님, 이제 탑승 수속하러 가시죠. 직원의 목소리에 연화는 상념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녀는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씩씩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가자. 더 넓은 세상으로. 연화는 옷매무새를 단정히 하고 당당하게 게이트를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의 힘찬 발걸음 뒤로 공항의 안내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마치 그녀의 새로운 출발을 축복하는 팡파르처럼 들렸습니다. 연화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이미 더 높고 더 먼 곳을 향해 빛나고 있었습니다. 활주로를 박차고 오르는 비행기처럼 이연화의 인생 이막은 이제 막 가장 높이 날아오를 준비를 마쳤습니다. 자신을 식모 취급하던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가장 우아하고 통쾌한 한 방을 날린 연화의 이야기였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조광지철을 벌인 상철과 말자는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죠. 반면 연화는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하며 더 넓은 세상으로 당당하게 비상했습니다. 최고의 복수는 용서가 아니라 보란 듯이 성공해서 그들이 쳐다보지도 못할 만큼 행복해지는 것 아닐까요? 연화가 흘린 눈물이 다이아몬드보다 값진 성공의 걸음이 되었듯 여러분의 삶에도 눈부신 반전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답답한 속을 시원하게 뚫어주는 청량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주인공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 절대 잊지 마세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